안녕하세요. 동그라빠입니다. 127회 1교시 용어에 대해서 강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난이도 평가를 해볼 거고요. 난이도 평가는 동그라빠의 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좌측의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형광펜 색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색칠을 해뒀는데요. 아시겠지만 노란색은 평이했던 문제 유형, 초록색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그리고 보라색은 아주 어려웠던 문제로 구분해서 미리 색칠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문제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괄호해서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요거는 108회 이후부터 현재까지 나왔던 기출과 유사한 문제를 이렇게 적어뒀으니까요. 요것도 학습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같이 읽어보고 난이도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 토목섬유의 주요 기능 해서 117회 3교시 5번 문제와 유사했고요. 2번, 베토말뚝, 그리고 소베토말뚝, 비베토말뚝 이렇게 나왔고 122회와 113회에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3번, 강말뚝의 선단 지지 면적 및 주면장의 결정 방법이고 108회 이후 유사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4번, 테일보이드의 뒤체음 주입 방식 109회에 유사한 문제가 있었고요. 5번, 모관 포텐셜에 의한 표면 장력 해서 119회와 112회 유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6번, 응력 불변량 해서 111회 1교시 4번과 동일했습니다. 이어서 7번, 모어원상의 평면기점 116회 기출과 유사했고 8번, 소성지수와 점토의 압축성 122회와 유사했습니다. 이어서 9번, 지중 경사계 122회, 121회 등과 유사했습니다. 10번, 심층 혼합 처리 공법의 강도 열화와 환경오염 대책 125회 DCM과 유사했고요. 11번, 지하 연속벽 시공시 안정액 시험해서 121회와 120회 유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12번, 콘 관입시험에 의한 액상화 간편 예측법 했는데 콘 관입시험과 관련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마지막 13번, 실내 풍화 가속시험 해서 108회 이후에는 유사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우측 화면에서 집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이했던 문제는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였고요.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소베토말뚝, 표면장력, 소성지수, 지중경사기 이렇게 해서 6문제였고, 그리고 아주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본 거는 저는 3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3문제 중에 10개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평이했던 문제를 제외하고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 아주 어려운 문제 중에서 무려 6문제나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번 127회 용어의 난이도는 저는 상당히 높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은 이번 127회 용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수험서에서 문제가 나오던 유형이랑 조금 다르게 원서라든지 설계 기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았고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출제가 계속된다면은 서브노트라든지 공부하시는 자료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거나 혹은 깊이를 조금 더 깊게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도 조금 하게 되는 그런 회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기술사 학습하실 때는 항상 쉬운 거부터 하셔서 기본적인 건 먼저 하시고 범위를 넓혀가고 깊이를 깊게 하는 학습 방법을 유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난이도 평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어서 각 문제에 대해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토목 섬유의 주요 기능 물어봤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목 섬유의 주요 기능에는 필터 기능, 그리고 분리 기능,
그리고 배수 기능, 그리고 차수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강 기능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쓰시고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이제 개요도와 같이 설명하면 좋을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개요도를 한번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역티형 옹벽이 있으면은 배면에 이렇게 토목 섬유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필터의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옹벽 배면에 이렇게 유공관이 들어가는데 유공관을 싸고 있는 토목 섬유, 요 부분은 배수의 기능 또는 분리의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면은 우측에는 보강토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보강토 배면에 들어가는 보강재, 요 부분은 집안의 보강 기능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보시면은 자, 이렇게 매립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립지와 그리고 사유지를 구분하는 연직 차수벽 같은 경우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차수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칸이 좁으니까 계속 이어서 이 아래에다 그려보겠습니다. N치가 4 이하인 연약지반이 있다라고 봤을 때 연약지반 상부와 그리고 성토재 사이에 포설하는 요 토목섬유는 분리의 기능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토재를 쌓을 때 중간중간 보강재를 넣는 거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요도를 이렇게 간단히 그려봤는데요. 학습하실 때도 이런 개요도와 같이 이런 필터, 분리, 배수, 차수, 보강 기능에 대해서 연계해서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개요도와 같이 서술하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번 문제는 이렇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배토 말뚝, 그리고 소배토 말뚝, 그리고 비배토 말뚝,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수험서에는 배토 말뚝과 비배토 말뚝을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이 거의 다기 때문에 아마 요 소배토 때문에 조금 시험장에서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평가를 했습니다. 배토와 소배토와 그리고 비배토 말뚝을 구분하는 방법은 말뚝의 설치 시 주변 집안의 특성과 관련된 이런 구분 방법이 되겠고요. 배토 말뚝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PHC 말뚝이라든지 선단이 막혀 있는 강말뚝 등이 되겠습니다. 배토 말뚝은 메인 말뚝이라든지 혹은 현장 타설 말뚝처럼 집안을 먼저 골착을 한 후에 말뚝을 삽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배토 말뚝은 뭐냐? 배토 말뚝과 비배토 말뚝의 중간 형태를 띠는 말뚝이고, 우리가 가시설에서 많이 쓰는 H 파일이라든지 혹은 성골착, 프리보링 방식의 말뚝인 경우 설치 시 주변 집안을 조금 밀어내기 때문에 소배토 말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럼 2번 문제는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각각 말뚝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그리고 대표 분류, 그리고 각각 말뚝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쓰시면은 무난하고도 정답과 가까운 답안이겠다 생각이 됩니다. 2번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강말뚝의 선단 지지 면적, 지지 면적과 그리고 주면장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선단 지지 면적은 이제 말뚝을 이렇게
집안 속으로 이렇게 때려 박았을 때 요 선단 지지 면적, 요걸 말하는 거고요. 면적에다가 집안의 선단 지지력 이렇게 곱해서 이제 말뚝의 그 선단 지지력, 이제 QP를 구하기 때문에 강간 말뚝인 경우는 요 AP를, 그러니까 선단 지지 면적을 어떻게 구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제가 요 문제는 이제 보라색으로 아주 난이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냐면은 요 선단 지지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주면장은 어떻게 보면은 설계 기준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유형이고 구조 세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토목기사 준비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철근 콘크리트 시방서 외우는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랑 비슷한 유형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제가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을 봤으니까 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집안에 근입한 깊이가 말뚝의 지름의 5배 이상인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폐쇄 면적을 사용을 하고요. 자, 여기다 옆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외경이 있고 내경이 있습니다. 근입 깊이가 5D 이상인 경우는 이렇게 전체 폐쇄된 면적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입 깊이가 5D보다 작은 경우는 순 단면적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 단면적은 이렇게 강관의 두께를 포함하는 이 외부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 말고 이제 현장 시험, 특히 SPT 시험을 통해서 지지력을 구하는 경우는 말뚝의 폐색 효과를 감안해서 보정값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일반 집안, 즉 토사 집안은 이렇게 구하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연암 집안에 근입하는 경우입니다. 연암 집안에 근입하는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지지력 공식 말고 추가적인 지지력 공식이 나오게 되고, 강간말뚝 본체에 해당하는 부분과 말뚝의 내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수를 달리 적용해서 지지력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한 것을 이제 AT, 그러니까 요 실제 단면적이 되겠고, 요 내부는 AI로 둬서 관련 공식을 통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3번 문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테일보이드의 뒷체움 주입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바로 개요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두부가 있고 이렇게 테일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하부에는 이렇게 이제 세그먼트가 조립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되겠고, 세그먼트의 이렇게 일정 부분에는 주입공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커터가 있고 왼쪽으로 진행한다라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일부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과 동시에 이렇게 주입하는 방법을 동시 주입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얘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주입공이 이렇게 열렸을 때 이 부분에서 주입하는 것을 반동시 주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실드 테일부 바로 다음 세그먼트에서 한 개 링 다음에서 주입하는 것을 즉시 주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개 이상, 여기 실드기가 있는 한 개 초과겠죠. 그러니까 2개, 3개, 요 여러 개의 링, 여러 링 후면에서 주입하는 방법을 후방 주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동시주입과 반동시주입, 즉시주입, 후방주입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드린 것처럼 개요도와 각 주입 방식의 정의, 그러니까 동시는 언제 주입하고 반동시는 언제, 이런 정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정의하고 각 주입공법의 디체움 주입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시면 좋은 답안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4번은 이렇게 개요도와 간단하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관 포텐셜에 의한 표면 장력을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초록색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표현했지만은 사실 보라색과 같이 조금 쓰기가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모관 포텐셜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모관 포텐셜은 흙 속에 모관수를 지지하는 힘이다. 지지하는 힘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모관 포텐셜 파이는 부의 간극수압과 동일한 값이 됩니다. 마이너스 U는 모관수 상승 높이 HC의 감마 W를 곱한 값과 같다. 이렇게 정의를 우선 하겠습니다. 모관 포텐셜은 또는 집안 내 물의 흐름은 고 포텐셜에서 저 포텐셜로 이동하게 됩니다. 개요도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집안이 있고 지하수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수위 상부 어느 깊이까지는 이렇게 모관 포화대가 존재하겠습니다. 우측에 간극수압 분포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지하수위 지점, 이 지점에서는 간극수압이 0이 되겠고, 하부로 내려갈수록 플러스의 간극수압, 즉 깊이 곱하기 감마 W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지하수위 상부 집안은 이렇게 부의 간극수압이 발생되게 되고, 요 높이만큼, 자, 높이 HC만큼 부의 간극수압이 발생되게 됩니다. 즉 부의 간극수압, 즉 마이너스 HC의 감마 W만큼 이렇게 간극수압이 분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극수압은 얘는 0이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거고요. 모관 포텐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0인 요 지점이 고 포텐셜 지점이 되는 거고, 지표부가 저 포텐셜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물의 흐름은, 즉 모관수의 흐름은 고 포텐셜에서 저 포텐셜로 이렇게 이동한다 라고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관 포텐셜로 표면 장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표면 장력으로 우리 지방공학에서는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점토 집안의 경우는 건조 점토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모래지방 같은 경우는 겉보기 점착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답안 방향을 모관 포텐셜을 정의하고 표면 장력을 정의한 다음에 지방공학에서 나타나는 현상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겠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학습량이 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모관 포텐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해서 관련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되는데, 함수비라든지 혹은 입경이라든지 온도, 그리고 간극비에 따라서 이 부분에 따라서 모관 포텐셜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특성을 기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어서 6번 문제, 응력 불변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저 역시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혹시 자료가 있으시거나 제가 틀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혹은 제 메일로 회신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응력 불변량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응력 시그마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으로 정의가 되고 작용력 P를 단위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응력 불변량이 지방공학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냐? 그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원 좌표 체계 혹은 응력 체계를 보면은 자, 이 부분을 X축 그리고 Y축, Z축이라고 놨을 때 임의의 평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은 이 평면에는 각 면에 작용하는 수직 응력, 자, 이 부분은 시그마 Y가 되겠고 이 부분은 시그마 X가 되겠고 그리고 이 부분은 시그마 Z가 되겠죠. 그리고 면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3차원 기준, 3축 기준으로 했을 때는 9개의 응력이 임의의 평면에 작용하게 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직 응력 3개를 더한 값, 즉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 플러스 시그마 Z를 더한 값 P라고 했을 때 이 P 값을 응력 불변량이라고 합니다. 이 응력 불변량은 좌표축의 방향과 상관없이 일정한 값을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답을 어떻게 쓰느냐? 자, 만약에 쓴다면은 이렇게 응력에 대해서 정의하고 3축에 대한 개요도와 응력 불변량 정의를 쓰고 응력 불변량을 이제 지방공학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내용을 기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제 연속체를 모델링 할 때, 특히 탄소성 모델링을 할 때 파괴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를 입수하고 공부해서 답안을 쓸 테니까요. 나중에 참고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조금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까지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7번 보겠습니다. 모아1에서 평면기점 OP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아1 상에서 응력의 크기와 그리고 방향을 이용해서 그 지점의 응력 상태를 구할 수 있는 기준점을 평면 기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개요도와 모아1을 직접 그려서 설명하고, 즉 정의를 내리고 이런 기준점 OP에 대해서 특징 그리고 활용 분야까지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소성지수 PI와 점토의 압축성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역시 제가 초록색으로 색칠을 했는데 소성지수에 대해서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점토의 압축성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데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느냐,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고리를 찾기가 조금 난해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소성지수 정의 내리겠습니다. 소성지수는 아터버그 한계에 따라서 소성지수 PI는 액성한계 LL- 소성한계 PL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에서 산출한 소성지수와 그리고 액성한계를 이용한 소성도표, 즉 세로축을 PI로 놓고 가로축을 LL로 놨을 때, 자, 이렇게 U선이 그려지고 A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요 액성한계를 기준으로 50%를 기준으로 여기는 고압축성, 50% 이하는 저압축성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소성지수를 정의를 하고 소성도표를 그려서 액성한계 50%에 따라서 고압축성과 저압축성을 나눈다 라고 하기는 이렇게 소성지수와 점토의 압축성의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점토의 압축성 같은 경우는 즉시치마와 그리고 1차 암밀 그리고 2차 암밀이 있는데, 요 1차 암밀 중에 1차 암밀을 구하는 이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S1은 1 플러스 2제로분의 cc 그리고 h의 로그 p0 p0 플러스 델타 p입니다. 압축성은 여기 압축지수 cc와 관련된다 라고 저는 이 포인트를 잡았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압축지수 cc는 0.007에서 0.009 곱하기 LL-10으로 정의가 되니까 소성지수 PI는 액성한계와 관련이 있고, 그 액성한계에 따라서 압축지수가 정해져서 점토의 압축성, 즉 암밀량이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제가 요 강평 드리는 내용이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출제자 의도랑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보시는 분들도 한번 개인적으로 모범 답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9번 지중경사계 문제 나왔습니다. 지중경사계가 뭔지는 아는데 이거를 토질 및 기초기술사에서는 어떻게 쓸까? 이 부분이 역시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중경사계가 사용되는 집안 분야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자, 흑마기, 굴착에 의한 흑마기 현장 혹은 사면, 그리고 연약집안, 자, 요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흑마기를 이렇게 굴착을 했을 때 이 부분에 지중경사계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면이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중경사계를 설치를 하겠죠. 추가적으로 이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연약집안 성토를 하는 경우도 이렇게 지중경사계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단순히 흑마기만 기술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지방공학에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요도와 그리고 지중경사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지중경사계를 설치하는 목적까지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좋은 답안 방향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9번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어서 10번 문제 봅니다. 심층 혼합 처리 공법의 강도 열화와 환경 오염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요 내용은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 보면은 요 내용과 정확하게 중제목이 나와 있고 그 내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도 열화는 강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거나 내구성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데, 자, 심층혼합 처리 공법 같은 경우는 연안이라든지 해안 그런 부분에 사용되기 때문에 해수 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염류라든지 혹은 주변 집안에 있던 유기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이제 주입 시 사용되는 시멘트에 혼합됨으로써 시멘트의 수화
혹은 포졸란 반응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예 시공 때부터 열화가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어서 경시 후에도 강도가 저하되는 열화 현상이 발생된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물어봤는데, 대책은 일반 시멘트를 쓰기보다는 특수 시멘트를 써서 열화를 방지를 하고요. 첨가제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독성 시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들어있는 물에다가 이걸 타서 검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품질에 대해서 검증한 후에 시공을 하면 강도 열화 현상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좋은 답안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하 연석벽 시공 시 안정액 요구 조건이 아니고 안정액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조 세목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127의 용어는 일반적이지만 일반적이지 않고 구조 세목이라든지 설계 기준 혹은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 아주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안정액의 요구 조건은 우리가 공부한 5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성질과 비중, 그리고 점성과, 그리고 여과, 그리고 사분의 퍼센테이지. 이렇게 안정액의 요구 조건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서 제시한 안정액 시험은 비중, 그리고 여과, 그리고 사분에 관한 3가지 내용과 산성을 측정하는 pH 시험까지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액 시험에 관한 4가지 사항, 비중, 여과, 사분, pH에 대해서 내용을 기술하고, 안정액 시험을 하는 이유,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계 기준을 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안정액 시험은 이렇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이라든지 다른 설계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보겠습니다. 콘 관입 시험에 의한 액상화의 간편 예측법 나왔는데, 그동안 5년의 기출을 보면은 액상화 평가에 대해서 이제 간편이라든지 상세 예측법 이렇게만 물어봤다가 갑자기 이제 콘 관입 시험을 물어본 사항이 되는데, 실무에서는 사실 이제 표준 관입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 콘 관입 시험에 대해서 콕 찍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러면 액상화를 평가하는 안전율은 어떻게 되냐? 지진, 전단 응력비에 대한 전단 저항 응력비로 정의가 됩니다. 콘관입 시험으로는 전단 저항 응력비가 되겠죠. 자, 요거를 구하는 시험이 됩니다. 구하는 방법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의해서 콘의 선단 지지력을 구한 다음에 세립분의 함유량이라든지 혹은 집안의 입도 분석을 통해서 지진 규모 7.5의 전단 저항 응력비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전단 저항 응력비를 산정을 하게 되고, 요거를 액상화 평가에 이용하기 위해서 값에다가 보정계수를 곱해서 규모 6.5에 해당 값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전단 저항 응력비로 액상화에 대한 간편 예측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내 풍화 가속 시험 나왔습니다. 요거 단어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실내에서 수행하는 풍화의 가속 시험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시험장에서는 아마 당황하셨으니까 이렇게까지는 조금 힘드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암석을 채취를 해서 실내에서 풍화를 가속시켜서 그 안반의 물리역학적 특성을 추정하는 그러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자료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실내 풍화 가속 시험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속슬렛에 의한 방법, 자, 발음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페리스탈틱에 의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페리스탈틱에 의한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슬렛 시험 방법은 풍화를 가속하는 매개체가 이제 뜨거운 물이 되겠고요. 페리스탈틱 같은 경우는 상온의 물 그리고 해수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대상 암석 시료를 채취를 해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암석이 경시에 따라서 물리적, 역학적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27회 용어에 대해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7회 어려웠지만은 응시하신 수험자분들의 합격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